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선옥 일본어 강사고요. 현재 대치메카에서는 외고 내신과 그 다음에 일본어 능력시험을 담당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에서는 수능을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매년 설명회 때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방학 동안 어떤 내용,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되는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항상 질문을 하시는 것 당연히 첫 번째 내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JLPT라고 하는 일본어 능력시험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신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괄호하고 수능이라고 쓴 이유는 실은 대원과 한영 아주 긴 세월 동안 내신의 문형 자체가, 유형 자체가 수능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실은 작년까지는 그 수능이 상대평가였었죠. 꽤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원 학생들, 한영 학생들도 더러 1등급을 놓치곤 하는 그런 킬링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킬링 포인트에 집중한 내신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일본어, 어학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 내용도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문자 어휘 파트, 단어 열심히 외워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회화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위에 2가지 패턴은 바로 일본인 선생님과의 이제 3년 동안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도 다르죠. 회화책으로 진도가 나가게 되고요. 자, 대신에 이제 독해 문법 문형이 바로 한국인 선생님과 진도를 나가게 되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3월에 개학을 하면 대뜸 일본인 선생님과의 일본어로의 수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패닉 상태에 된 학생들이 늦게 3월에 이렇게 등록을 하곤 해요. 고민을 털어놓죠. 그러면 실은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은 뭐 원활한 의사소통 까지는 아니어도 그럴 수는 없겠죠. 일본인 선생님의 진도를 원활하게 따라가려면 반드시 방학 동안 기본 어휘, 당연히 문자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별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 개념, 기본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게 바로 방학 동안의 커리큘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법 문형에 대해서도 좀 들을 말씀이 많아서 잠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어휘 파트,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실은 관용적인 표현, 인사, 뭐 가타카나, 히라가나도 마찬가지죠. 기본 어휘 등등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어떤 암기에 달려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관용 표현이라던가 상황별 의사소통이 바로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예요. 이 2가지를 좀 커버하는 것이 바로 한자인데요. 한자를 많이 알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한자와 개념이 조금 다르고 일본에서는 한자를 기본 표기체계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일본어 한자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무조건적인 암기로 실은 내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지치실 거예요. 허걱하는 마음에 3월에 뒤늦게 온 학생들도 실은 이 한자의 벽에 붙여서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뭔가 만회하기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좀 들었던 기억들이 매년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독해. 실은 독해나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필고사, 즉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그때 좀 다급하게 준비해도 되는 파트예요. 보통 내신 혹은 뭐 어떤 수행에서도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바로 문법과 문형이 되겠죠. 기본적인 핵심 품사의 문법 접속뿐만 아니라 실은 이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문제 유형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실은 이 뉘앙스가 여러분들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변별력을 위해서 킬링 포인트로 잡게 되는 그런 집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요, 일본어에는 조건 가정 용법을 4가지 용법이 있어요. 이 4가지 용법에 세세한 뉘앙스를 구별해서 옳은 문장, 틀린 문장을 골라야 하는 그런 레벨까지 가게 되는데, 실은 이런 레벨은 대학교 1어 1문학과 3, 4학년 학생들이 다루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원 졸업 논문 때 친구들 논문의 주제로 삼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실은 우리 학교에서는 다뤄지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학을 하고 다른 과목들과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 전공어, 단위수가 가장 높은 전공어를 무리 없이 따라가고, 무리 없이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못지않은 그 어떤 변별력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려면, 등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레벨까지 다뤄야 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방학 동안 깔아 놓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 문법 문형이 바로 이제 한국인 선생님이 집중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문제 유형을 잠깐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22번이라고 나와 있는 형태는 대원의 문제예요. 다음 중 자연스러운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A, B, C 보기 세 문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엔 어휘가 문제인지 이런 조사, 뭐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가 되겠죠. 그런 용법이 다른지, 혹은 문법적으로 맞는지, 혹은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뉘앙스적으로 옳은지 등등을 정말 총체적인 지식을 다 합쳐서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포커스를 잡지 못하고 풀어야 되는 문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고, 그리고 한 시험에 실은 1개가 아닌 한 4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의 문항이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패턴입니다. 다음은 한영인데요. 보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똑같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모두 고른 것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아까는 3개의 문장이었지만 벌써 5개의 문장을 가지고 있고, 실은 긴 시간 동안 지켜봤을 때 한영외고에서는 참고로 정답이 4개 혹은 5개 모두였던 적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죠. 이런 문형들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문법 문형에서 좀 더 어느 정도까지 핵심적인 그리고 심화적인 내용을 건들 수 있는 소양이 갖춰져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번 겨울방학의 선행학습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 어휘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문법 하면서 그 문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을 이미 알고 더 심화적인 내용까지 다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름방학에도 이제 2학기 혹은 2학년의 어휘, 문법 문형을 공부하게 되겠죠. 시험지의 패턴을 보면요. 문자어휘, 그 다음에 의사소통 파트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진도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시험지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답답형이 한 30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보통 4, 5문제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한영외고는 한국인 선생님이 원어민, 즉 회화시험지도 만드십니다. 즉 원어민 선생님이 공동출제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실은 한국인 선생님이 모두 시험지를 만들어요. 독해도 회화도. 따라서 이 회화의 그 진도도 중요하지만, 즉 교과서에서 강조했었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한국인 선생님이 프린트, 즉 핸드아웃으로 나갔던 그런 진도들이 실은 회화 시험지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은 실질적인 회화를 물어보는 시험지가 아니라 여기에도 문법이 공존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단답형이 40개, 서술형이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 한 4, 5개 정도로 좀 비중 있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내신에 관련된 설명이었었어요. 요점은 그 내신의 내용도 굉장히 벅차고 그 다음에 진도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실은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문자의 암기는 이미 다 외워져 있고 기본적인 건 말할 수 있지를 전제로 3월부터 선생님들이 수업 진도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이렇게 빠른 진도가 있지라고 걱정하면서 뒤늦게 3월에 이제 개강할 때 찾아오시는 그런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방학 동안 반드시 해놔야 할 미션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JLPT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본어 능력시험, 모든 언어에는 능력시험이 존재하죠. 그런데 일본어 능력시험은 정말 애석하게도 1년에 2번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공부하게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일단 레벨은 N5에서 N1까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안 와닿으시죠? 굳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 수능의 시험지가 N3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법적인 지식에서는 비교될 수 있지만 실은 어휘적인 면에서는 N3가 훨씬 더 레벨이 높아요. 그래도 굳이 그 비교를 하자면 N3에 비교될 수 있고 우리가 1학년, 2학년의 커리큘럼으로 즉 학교 진도만으로 N3를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기는 하네요. 때문에 JLPT를 병행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려면 반드시 전문 교재와 그 다음에 그런 학습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이 JLPT 성적표를 어딘가에 제출할 때 실은 N3가 아닌 적어도 N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년에 2번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올해 이제 22년도가 되겠죠? 7월 3일, 12월 4일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말고사 기간에 딱 걸려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친구인데 내일 수학 시험이라서 저 시험 안 볼래요 라고 안 본 학생들도 매년 꽤 여럿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두 번의 기회가 두 번의 기회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의 기회다라는 각오로 정말로 장기간의 플랜을 세워서 좀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입학하시는 분들은 7월 시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수능의 레벨이기 때문에 7월은 볼 수 없고 이제 1년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12월에 N3, N4에서 N3 정도의 시험을 한번 보는 것이 좋겠죠. JLPT를 반드시 따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올해 말에 22년도 말에는 N3 정도를 획득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됐을 때 N2 혹은 N1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때도 7월보다는 아마 12월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혹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3학년 1학기, 즉 7월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여유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JLPT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세부 특기사항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특히 대원 같은 경우는 한영은 아닙니다. 대원 같은 경우는 N3 이상의 시험지를 획득하면 추천서라던가 그 어떤 가산점이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대원 학생들이 조금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해요. 일본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매년 있는데요. 일본 대학 진학할 때 필수 성적표가 되겠죠. 필수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자, 일본 대학 진학할 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N2 레벨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제출 서류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학 진학은 매년 학교에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씩은 모두 가는 것 같아요. 대원, 한영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명덕이라던가 서울이라던가 그 모든 학교에서 가고 있는데, 실상 도쿄 다이학교요, 네, 동경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교에서는 실은 한국의 내신 성적을 보지 않고 있어요. 동경대라면 봅니다. 학교에 진학을 할 때 어떤 내신에 대한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은 한국에서 정확한 교육과정을 정당한 교육과정을 다 밟았는가의 증거용으로 제출을 하고요. 보통 JLPT에 큰 가산점을 두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학년 때부터 나는 일본 대학에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반드시 JLPT에 대한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역은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청해와 어휘 파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휘는 내신으로 커버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어휘량이 쏟아지고, 자, 문법이나 독해는 우리 외고 나온 학생들이라면 무난하게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청해가 어려운 것이죠. N2나 N1 같은 경우는 거의 NHK 뉴스의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에서 원어민 선생님들과의 수업 내용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레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JLPT 같은 경우는 보통 학기가 지나고 2학년 올라갈 때 혹은 1학년 2학기 정도 접어들 때 많이 상담을 주세요. 학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1대1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렇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내신 그리고 만족스러운 대입까지 늘 기원하고 있겠습니다.